프로세스도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렸다 내렸다 하기에는 불편할 것 같고, 지금 첫 시간에 나비가 와서 한 학기 동안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까 하고 이제 지금 생각을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뭐 첫 시간 출석률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출석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잘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들쑥날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관심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학기 초에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중에 결과 특히 많이 가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실망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오늘과 같은 자세로 항상 매 수업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제가 오늘 총 4장의 그 핸드아웃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핸드아웃을 가지고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이제 건축공학과의 이승복 교수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뭐 당연히 학과의 교수님들, 또 교수님들에 대한 개인 전공 분야나 프로필에 대한 것들 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들은 건축과 들어와가지고 벌써 3학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학과의 교수님들이 어떤 분들이 어떤 모르고 그냥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분석한 걸 보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잘 인지하고자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고요.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공부할 과목이 이제 건축 11경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영어는 썸을 증발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함경제익하면 그냥 되게 재미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과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하여튼 고민을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번 학기가 끝나고 나면 이걸 기초로 해서 다음 학기에는 생태건축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하고 여러분들이 5년 동안 학교를 다니셔서 3학년, 여러분들이 5년 다니는 중간에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1년 동안 11경제익 수업 그리고 생태건축 수업을 통해서 만나게 될 거다. 이 두 과목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셀라부스의 처음에도 나오지만, 그럼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배우는 거냐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SPC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SPC 11번, 26번, 27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SPC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 건축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스튜던트 퍼포먼스 프라이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건축학 5년 전법을 한 학생으로서 다양한 교과목을 이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교과목을 이수함으로써 도대체 어떠한 그 학생으로서 학습 성과라든지 이런 것 소양을 쌓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건축가 학생으로서 도시나 건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그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챕터 2에 나오는 서스테이너블 디자인에 대한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속성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속성 중에서도 우리는 건축의 뭐에 대해서 주로 다루냐 하면 환경 조절 기능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다루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그 생태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그럼으로써 지금 여러분들은 에너지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의 건물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의 불필요한 사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떻게 건물을 디자인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게 이번 우리 수업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답이 잡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내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럼 우리는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3시간 수업인데, 화요일날 2시간은 11시부터 1시까지 내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프로젝트 띄워놓고, 그 다음에 칠판에서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요강적인 강의를 할 거다. 그리고 수요일날 수업은 여러분들이 그 수업의 내용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2명씩 조변성을 할 텐데, 자기 팀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수업 내용과 관련된 주제에 뭔가 이렇게 리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표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만든 발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하는 그런 어떤 기회. 근데 건축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건축가 뭘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웠던 과목들을 한번 생각해봐. 건축과에 와서 처음에 뭘 배웠어? 도대체 왜 그런 걸 가르쳤을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르치기가 배웠어? 또 뭔가 건축가한테 아까 내가 수저도 퍼포먼스 프라이드 얘기했지만 건축가가 되기 위한 어떤 수양이 필요한데 그 관련된 내용을 가르쳤을 거란 말이야. 1학년에 맞는 2학년에 맞는 내용을 가르쳤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3학년에 왔기 때문에 3학년에 맞는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랑 이런 연환경유익이라든지 생태건축 이런 과목을 이제 만나게 된 건데 자, 그 과정에서도 그럼 가장 여태까지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 여러분들이 도대체 내가 배운 과목들이 왜 배웠지? 도대체 이 과목을 통해서 뭘 얻으라고 한 건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사실은 또 건축만이 아니고도 오늘날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좀 성공적인 삶을 또 행복한 삶을 사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문제.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나요? 무언으로?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눈빛으로? 다 좋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소통을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말로 하는 거지. 그지? 버벌. 그지? 말로 해. 근데 요즘에는 또 말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SNS가 발전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나도 손가락 굉장히 빠르거든. 그건 뭐야? 문자로 하는 거야. 리튼 커뮤니케이션. 자기 생각을, 의지를 말로 할 수도 있고 글로 할 수도 있고. 그치? 이게 아주 일반적인 보편적인 어떤 의사소통의 수단들이에요. 근데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있지. 그게 뭘까? 이런 데도 그래서 그걸 넣었는데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의 생각을 뭘로 표현해야 돼?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그래서 의사소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만들고 그리고 뭐 이런 거 하지 않나? 왜 반응이 없어?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3학년으로 점프인데 들어왔어? 그런 거 배웠잖아. 기초건축 설계니 뭐 그런 것들 안 배웠어. 무슨 뭐 그래픽 표현 같은 거 이런 것들. 그죠? 그걸 배운 이유가 바로 뭐냐면 건축적인 언어로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거예요. 말이나 글로서 표현한 것보다도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보고 하나의 시각화된 이미지로서 보여주게 되면 아, 제 머릿속에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뭘 하려고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잖아. 건축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은 바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했을 텐데 결국은 뭐냐?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이 소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긴 한데 특히 건축하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축 공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키우는 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스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겠지. 스킬이 필요하되 그 도대체 뭘 표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게 있어요. 그게 뭐야? 그게 콘텐츠. 그 콘텐츠는 이러한 교과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된 수업 내용에 대한 것들이고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의 방식으로 어떻게 재구성해서 보여줌으로써 내 생각과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건축하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은 뭐다?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수업 시간에 2시간을 내가 강의하고 나머지 1시간을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시키는 거의 의미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 학기 동안 해보고 두 학기 해보고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 스튜디오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럴 때 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 그 다음에 어떻게 임팩트 있게 내 생각과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끊임없는 고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훌륭한 건축가로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다.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2시간 수업에다 1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한테 발표하고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또 그걸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출석 점수를 뭐 굳이 반영하고 싶진 않으나 좀 고려대학 같은데 출석 점수를 안 한다고 우리는 학교에서 공무원청에서 출석 점수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돼 있고 출석부도 제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출석 점수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본 점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과제 나간 점수, 그 다음에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여러분들 수업 중에 지금 얘기한 대로 리뷰 세션에서 발표하는 것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의 평가해서 이걸 전부 고려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학기 동안 학점을 부여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학기 동안 우리는 뭘 가지고 공부할 거냐, 교재에 대한 게 그 뒷장에 내가 별도로 정리해놓은 게 별도로 책은 thinking, writing, 디자인 멘tor, 뭐 아키텍트 되어 있는데요. 원래 책이 이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다 공부하는 건 아니고 연환경제과 관련된 부분만 내가 추려가지고 여기서는 연주 기술도 있고 그래 핀콜린 라이팅 음은 없어. 그래서 연하고 빛하고 관련된 그 중에서 이 연환경제에 대한 것만 내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교재는 아마도 학교 서점에 여러분들 구입할 수 있어요. 하나씩 다 사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책이 좀 두꺼워서 들고 다니기는 좀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수업하기 전에 교재 내용을 읽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말은 한국말로 하지만 강의를 할 때 이 수업은 영어 강의는 아니에요. 영어 강의는 아닌데 말은 한국말로 하지만 모든 교재의 내용이라든지 내가 쓰는 모든 유머라든지 그 다음에 쓰여지는 거는 전부 영어로 쓸 거야. 단 말만 한국말로 할 거야. 그러면 영어로 써놓고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터미널로지가 있으면 아 영어로는 저렇게 쓰는데 한국말로는 어떻게 얘기하는구나. 두 가지를 동시에 알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효과를 넣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써놓고 나는 한국말로 얘기할 거야. 여러분들이 원하면 거꾸로 할 수도 있고 한국말로 써놓고 영어로 해줘? 그게 더 나을까? 그보다는 영어로 써놓고 한국말로 하는 게 더 편하겠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싶은 건데 그건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었기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영어로 된 교재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 학생들이 영어를 다 잘하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전공 관련해서는 대부분 영어로 된 원서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영어로 된 책을 읽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책이 분량이 이렇게 두께가 두껍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꼭 들고 다니지 않아도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옆으로 넘기면서 쑥쑥쑥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정말 쉬워. 사전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너무 쉬운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정도면 내가 장담하건데 연수대학에 들어올 정도의 학생들이면 저 정도 영어를 읽는 거는 문제가 안 나. 건축 환경 관련된 영어 교재는 어려운 편은 되게 쉬워. 문법적으로도 어려운 것도 없고 오히려 문학, 소설 이런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 훈련하기에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당되는 챕터를 수업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책을 절대 들고 다니지 마. 사되 들고 다니지 말고 침대 머리맡에 놔둬. 그리고서는 자기 전에 한번 다음날 수업하기 전에 한번 쫙 훑어 읽어봐. 그냥 너무 옆에 사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저 훑어 읽어보세요. 그러면 잠도 잘 올 거야. 알겠어요?
괜히 쓸데없는 뭐 스마트폰 켜놓고 그러지 말고 저 책을 매일 저녁에 침대에 두고 읽으면 여러분들이 숙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책을 사서 읽고 오되 수업 전까지 하지만 책을 들고 다니지 마. 무거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 책은 건축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떤 그 강의가 가능할 수 있어요. 환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빌딩 피직스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어떤 과학적 지식이나 어떤 그 개념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특히 이 수업은 앞으로 5년제 프로그램에 앞으로 아키텍트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어떤 공학적인 어떤 수학적인 뭐 이런 접근보다는 굉장히 개념적인 어떤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는 힘, 사고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지 무슨 계산 능력과 이런 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지식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의 과학적 지식들이면 충분해. 단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런 과학적 지식들을 깊이 있게 현실에서 어떻게 이걸 연구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이 오직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했을 거야. 막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 고민이 과학적 지식으로서는 더 깊이 갈 필요가 없어. 그게 아니라 그런 지식을 내 전공하는 분야의 건축과 관련해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책이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충분히 읽을 수 있고 그런 생각으로 많이 여러분들의 CPU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읽으라고 얘기해요. 읽고 온 사람하고 읽고 오지 않은 사람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수업을 진행하면 굉장히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줄 거야.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금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읽은 사람은 그게 계속 축적이 되는데 읽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 듣고 나서 수업이 끝나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머릿속에서 어떻게 돼? 증발해버려요. 내 말 이해가 되지? 여러분도 공부 다 해봤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 수업을 듣고 그냥 나가는 순간 증발시켜버리려면 그냥 와도 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는 거고 이전 수업, 앞으로 할 수업이 연결도 안 되고 그죠? 그런가 하면 이걸 읽고 오면 선생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왜 저걸 강조하나 하는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형식으로 수업을 받아들이는 게 가능해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읽고 왔다. 그 책은 굉장히 쉽게 돼 있다. 그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 과제문들을 올리고 뭐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교가 그래서 매주 출석도 부를 거고 그래서 우리 이번 학기의 조교를 담당하신 분은 저기 잠깐 일어나볼래? 일어나도 별로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네. 김다은이라고 쓰고 얼마 전까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학부학생이었는데 대학원에 오는 바람에 이제 조교를 맡게 됐으니까 그 연구실이 그 5층에 568호에 실용영어실을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도움 필요한 거나 있으면 조교한테 연락하거나 이메일로 연락하거나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조교는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이제 학생들 내가 이제 출석부하고 넘겨줄 거고요. 다음 그 시간까지 학생들한테 간단하게 개인의 신상들 있지. 학번, 이름, 그 다음에 이제 퍼플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 이미지, 사진하고, 그냥 이메일 주소하고 핸드폰 이런 거. 이거 혹시라도 긴급 연락 또는 공지사항 같은 거 있으면 이메일로 여러분들한테 무슨 자료들 공유시키고 그 공지사항. 우리는 보통 그 웹하드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공유할 자료들은 거기다 올려주면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되는 것도 웹하드에다 업로드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할 텐데 그 관리를 이제 조교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것들 정리해서 알려주고 하려면 여러분들한테 이메일로 척뿌리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핸드폰 번호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핸드폰 번호를 내기 싫으면 안 내도 괜찮은데 보통 학기말에 내가 이제 성적 처리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성적 처리를 할 때 여러분들 학기 끝나고 다 가잖아. 하다 보면 뭐가 뭐 애매하고 뭐 이래갖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뭐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제출했는데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나는 꼭 본인한테 확인을 해요. 확인하려면 연락할 방법이 없어. 연락처를 몰라. 그러면 그냥 해요. 그런 피해를 안 보려면 그 외에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핸드폰으로 연락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내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결코 두려움 가질 거 없이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조교학을 취업해가지고 표로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지할 것들을 하는 것, 그런 주로 이메일을 통해서, 그리고 성적 처리할 때는 급한 상황에서 빨리빨리 확인이 필요한 것들은 내가 핸드폰을 통해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정보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그 한 학기 동안 아까 쓸려봤어요. 오른쪽에 보면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진행하게 될 어떤 수업의 그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실 교과목 개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으로 그 리뷰 세션에서 발표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분들의 팀메이트를 구하는 것, 조를 편성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오늘 아예 조까지 편성을 하고 나면 굳이 여러분들 내일 여기서 수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여기서 만나갖고 곧바로 내 수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괜히 쓸데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보다. 그래서 아예 오늘 조평서까지 2시간 안에 다 끝내고 그러면 내일 수업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조편성을 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리뷰 세션에서 발표해야 되니까 총 11번이야. 11번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40명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는데 또 변경 기간이 있으니까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내가 볼 때는 2명이 한 조씩,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자꾸 팀에 이렇게 불화가 생기고 이러는 것 같아요. 숫자가 많을 때 불가피하게 한 팀에 4명씩 하고 이런 적도 있는데, 생성화 축소 같은 건데 역시 그거는 불편해. 잘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2명이 한 조씩 해가지고 하면 두 사람이 아주 팀워크도 잘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이제 머릿속으로 잘 판단해보세요. 한 학기 동안 누구랑 함께 할까? 그러고서는 딱 생각해뒀다가 이제 오늘 중으로 아마 그 끝날 때 쪽지에 적어갖고 하면 이제 조교가 다 집계하고 정리를 할 테니까, 그래서 자기 그 팀을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짝을 딱 정해놓으면 두 사람씩 한 줄씩 해서, 그러면 11번의 리뷰 세션이기 때문에 44번 정도, 44명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면 우리 저 대학원생들 좀 붙여도 되고. 그래서 44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한 번 리뷰 세션 할 때 50분 수업이니까 20분 발표를 해서 두 팀이 4명이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 한 조가 발표하고 또 다른 2명 한 조가 발표해서 20분 발표 하더라도, 그러면 50분이면 충분히 발표 사이에 내가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하더라도 그 50분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에 한 번씩은 자기가 그런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은 그 주에 내가 강의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서 할 때, 그 발표가 앞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발표가 4월달, 5월달에 있어. 그럼 그때까지 탱자 놀다가 그때 가서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팀원이랑 전략을 짜란 말이에요. 중간에 하는 학생들, 왜 먼저 한 학생들은 좀 불이익도 있을 거 아니야. 정보가 없이 했는데 미숙했는데 뒤에 있는 학생들은 그걸 보고 더 잘 준비해가지고 더 잘할 거 아니야. 그제? 나는 그것까지 다 감안한다 이거. 무슨 말이지? 근데 그것까지 감안했는데 저 5월달, 6월달에서 발표하는 학생들이 앞에서 했던 학생만도 못하게 버벅거리고 뭐 이러면 그건 상대적으로 더 강점이 더 크겠지. 나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가 진행되면서 처음에 시작은 미미할지 모르나 나중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리뷰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내용이나 질도 훨씬 좋아질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그와 같은 관점으로 평가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통해서 느끼는 게 아마 굉장히 다를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수업을. 그래서 팀 편성까지 오늘 하게 되면 이제 아마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조교한테 한 가지 내가 부탁을 하면, 오래간만에 겨울 내내 놀다가 오래간만에 강의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입이 많으냐. 그래서
앞으로 수업 배울 때 딱 오늘 연구실에 저에서는 커피 한 잔씩만 좀 갖다 주면 중간중간에 추격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그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여기 내용 이렇게 참고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편성이 되면 자기가 해당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좀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학기가 시작했을 때, 내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이제 공부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누가 와서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집에 오더니 책상 앞에 일종의 공종표처럼 쫙 써 있는 거야. 과목이 가령 예를 들어서 특히 건축학 프로그램에서는 과목이 한 5개, 6개 과목 숫자가 많잖아요. 그죠? 과목 숫자가 많고 과제가 많고 이러다 보면 이 과목별로 관리를 잘못하면 완전 망하는 거야. 더군다나 여기서는 그래도 등록금을 얼마 안 내서 유학 가서 등록금을 되게 비싸게 내는데 거기서 망하면 아깝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낸 돈이 있어서 아까운 생각에 미국 유학 가서는 여기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다가도 유학 가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 그래서 나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등록금 돌려야 된다고. 돈 아까운 생각이 들어야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내 경험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도 어떻게 하냐면 스튜디오, 그 다음에 무슨 과목들이 스튜디오에다가 한 4과목 정도 하나 5개 정도 오면은 수업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비슷할 거야. 그러면 스튜디오 한 학기 일정이 나오잖아. 언제 중간 크리틱이 있고 언제 최종하고 제출을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일종의 일정표를 공정표를 쫙 짜는 거야. 여러분들 아직 그거 안 배웠죠? CPM 프로틴 이런 공정관리 뭐 이런 거 그런 걸 배워보면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과목별로 딱 한다면 과목별로 처음에 오늘 나처럼 이걸 나눠주잖아. 그러면 언제 뭘 배우고 내가 조가 편성이 돼갖고 언제 발표가 있고 그러면 그거를 과목별로 시간 축하고 과목별로 해가지고 쭉 한 다음에 중요 마일스톤들이 쫙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발표나 과제가 막 몰려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는 결국은 잘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랬을 때 미리 어떤 과목을 미리 언제까지 해놓고 충분히 시간이 있더라도 그리고 임박해서 다른 걸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구나. 사실은 건축하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까 내가 커뮤니케이션 스킬 얘기했지만 그게 바로 뭐냐? 플래닝 하는 거지. 플랜. 계획을 세우는 거야. 이 수업도 뭐야? 11개는 계획이라고 그랬지. 그지? 계획이라는 말을 영어로 쓰진 않죠. 11개는 계획이라고 그래. 자, 모든 건 어떻게 계획할 거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는 뭐냐?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힘, 이걸 키우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계획도 세워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에 사학기 시작했으니까 개인마다 스케줄이 있겠지만 뭐 한 학기 동안 3월 첫 주서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쫙 해놓고 과목별로 해서 거기에 중요한 과목별 시험이 언제고 과제 제출이 언제고 발표가 언제고 쫙 체크를 한 다음에 역으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하니까 거꾸로 해서 시작점이 언제고 언제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공정표를 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훈련을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관리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건축가로서의 그런 어떤 훈련의 어떤 첫걸음이 아마 될 거예요. 실제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건축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스케줄도 한 학기 동안의 스케줄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한번 좀 관리를 해봐라. 그래서 한 학기 동안의 스케줄을 좀 알려주는 이유가 그거야. 요 그대로 할 거야. 한 학기 동안 수업. 다른 교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전체적인 걸 짜놓는다. 그리고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거기다가 노는 스케줄도 난 공부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충분히 놀아가면서도 공부도 잘할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야 놀 수 있는 여지가 나오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맨날 바쁜데 놀지도 못하고. 그지? 그래 안 그래? 아니면 또 본인이 그런 건 아니겠지. 농담이고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어떤 계획과 스케줄을 한번 잡아서 진행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그야말로 대학 들어와서 이렇게 3학년 정도 됐으면 이제 1, 2학년 때 놀아보기도 하고 이제는 조금 뭔 좀 해볼까? 그지? 전공 관련해서도. 그러면서 앞으로의 나의 진로와 나의 어떤 그 꿈에 대해서도 목표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뭔가 앞으로 나는 어느 방향으로 뭘 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생각이 떠오를 거 아니야. 그지? 그렇다 그러면 좀 더 자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의 어떤 안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이런 훈련이 되다 보면 길이 보여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가던 대로 가만히 가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1학년 들어와가지고 3학년 딱 지금 3학년 됐지. 보세요. 조금 있으면 정신없는 사이에 그냥 뭐 자기도 모르게 쫓겨가다 보면 어느새 졸업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는 졸업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나가 사회에 나가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졸업하라고 그러고 도대체 뭐 취업도 잘 안 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과연 그런 스케줄에서부터 자기 관리에 조금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5학년 마치고 졸업할 때 걱정할 게 없어. 이미 난 그런 생각을 다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계획 속에 다 있었던 거야. 그래서 바로 망설임 없이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요. 그죠? 건축 공부라는 건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미국에서 있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건축한 사람들은 결코 인생에서 실패할 수 없다. 왜? 우리는 플래닝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건축한 사람들 중에 충분하게 건축 분야 이외에 나가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굳이 뭐 이렇게 일컫지 않듯 미국의 대통령 중에도 건축가 출신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을 전공해서 요즘에는 특히 보면 이제 굉장히 사회 진출하는 것이 다양하다 보니까 꼭 반드시 건축이 아니라 건축과 연관된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건축과 관련된 기초 이 교과목이나 교과과정을 잘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플래닝 잘해, 자기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 사람들하고의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 여러 가지 성공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그러고도 실패하면 이상한 거지. 그래 안 그래? 정말 나중에 알고 오면 그랬지만 세상 사는 게 뻔해. 공부하는 방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자료 이만큼 갖다 주면 쫙 보고서는 내 머릿속에서 딱 재구성해서 쫙 정리해가지고 나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 모든 게 그런 일이에요. 그지? 아직 여러분들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렇지. 어떤 분야로 나가든 다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메인 CPU라고 하면 어떤 인풋이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소화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물을 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CPU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게 건축과에서 하는 훈련이 어떤 다른 그 전공 분야에서 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방법론들을 답니다. 그래서 건축을 공부하면 사실은 나는 어떤 분야로 나가도 실패할 수 없다 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면 아마도 이 3학년 1년 동안의 여러분들의 생활이 이제까지 1, 2학년 때 그냥 대학 들어와서 신나서 지나오던 이런 생활로부터 조금 뭔가 좀 처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내 수업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정도 하면 뭐 한 학기 동안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뭐 설명이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교재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전공하는 건축 환경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건축과 에너지와 환경의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볼까? 한 페이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세요. 첫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배우는 주제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아마 들여다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건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죠? 건물에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건축을 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마디로 환경 조절이다. 옛날에 원시시대에 보면 쉘터 얘기했는데 그건 뭐야? 바람과 추위와 비와 눈과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대 생활에서는 거의 여러분이 하루 중 생활에 90%, 95% 젊었을 때 그래도 아웃도어 액티비티가 많으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95% 이상이 다 인도어 스페이스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건축의 기능 중에 환경조절 기능이라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그런 환경 조건에서 어떻게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그 쾌적하고 건강한 그런 환경을 계속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서비스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서비스를 내가 제공할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과거의 어떤 그 전통적인 건축들 여러분들 혹시 여행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여행도 좀 많이 다니는데 여행 스케줄도 좀 있어요. 다양한 전 세계도 다니고 볼 게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같은 것들이 건축을 공부하고 나서 보면 왜 저래야만 하는지 왜 저래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건축을 공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음 수업에서 바로 얘기를 하겠지만 Lessons from the Vernacular Architecture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의 어떤 토속적인 어떤 전통적인 건축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결국은 전통 건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의 어떤 기후적, 풍토적, 문화적 모든 속성 속에서 스스로 순응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져온 결과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왜 그런 지역적인 어떤 풍토 건축들이 저렇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 속에 상당히 현명한 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역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건축이 그렇다면 또 환경에 거슬리는 건축이 아니라 그런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건축적인 어떤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뤄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난 대학 한 40년 1970년대에서 본격적으로 근대화 산업화하기 시작해서 기껏해야 지금 2017년이니까 40년, 50년도 채 안 됐는데, 그죠? 그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죠. 건물도 도시도 어마어마하게 생겼는데, 근데 이러한 건물이나 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금 인위적인 방법으로 기계적인 수단으로 해서 모든 건물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러한 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새로운 위기를 맞고 그게 여러분들 다 중고등학교 때 배우지? 내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책도 쓰고 있어요. 미래를 여는 건축이라고. 건축이나 도시가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그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려면 우리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중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거 배웠을 거라고 나니까 자 이거를 이제는 건축과에 들어왔으니까 대학에 왔으니까 이제는 프로페셔널한 관점에서 한번 그런 문제를 짚어보자. 그런 걸 한번 찾아가보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산업화의 그런 건축,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토속 건축에서 나타났던 어떤 지역적 특성들이 다 사라졌어요. 여기서 보세요. 두바이에 가보세요. 그 사막에다가 뉴욕에서 볼 법한 그런 건물들은 막 짓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짓겠죠. 두바이 돈이 많으니까. 한편 나중에 저거 도대체 얼마나 진짜 애물단지가 될까 하는 염려는 들어요. 지금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성찰, 아마 많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금 나타나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점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초고천홍에 대해서 난 부정적인 시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초고층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래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잠시 거기에 롯데 타워가 막 쓰자마자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로 인해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가 사실 주변에서도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드러내질 않고 그냥 서로 그냥 유야무야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삼성동에나 현대자동차에서 그거보다 5m 높은 건물을 짓겠다고. 그래서 참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경쟁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그거보다는 정말 정말 거기서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건축적 목표와 가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좀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 내가 언제 거기다 이렇게 쓰기로 언급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시각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키워가는 것, 건축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 이제 70년대 우리가 에너지 파동을 덮어보고 또 80년대에서 패시브 빌딩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됐었고 그때 내가 80년대에 유학을 가서 그런 공부를 한 거고 건물 에너지에 대한 그리고 이제 90년대가 되니까 이제 기후변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으나 사실은 어떠한 진정성 있는 그러한 노력이나 이런 게 안 보여. 안타깝죠.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일깨우기 위해서 소위 내가 소문이 그냥 그린빌딩 녹색 건축 전도사야.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도 그런 걸 부르짖고 다녀가지고 녹색 건축 전도사가 됐는데 그 바람에 연수대학이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 1학년 때 한번 송도 캠퍼스에서 할 때 잠깐 보여주지 않았나? 그지? 그때 무슨 건축학 개론 수업할 때 했었나 여러분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여하간 이제 앞으로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전 세계의 어떤 건축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로드맵은 이미 그런 방향으로 정해져요. 그게 뭐야? 바로 뭐냐면 제로 에너지 빌딩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로 에너지 이게 말이 되나? 에너지 하나도 안 쓰는 건물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화석 에너지를 안 쓰면서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그런 건물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만들어야 한다?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근데 앞으로는 모든 법에서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해서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건축을 하려면 당연히 그걸 해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답을 찾아가야 되겠죠. 현재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앞으로 얼마 후에 또 더 좋은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보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겠지. 그죠? 끊임없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이제 건축을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진화시키고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건축은 환경에 그런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건물을 정말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만들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름으로써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 걸 하려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개념적 이해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자 이거 해야죠 할 수 없잖아.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나랑 같이 공부해 보자.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그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어떤 개념들, 원리들, 그 펀더멘탈한 어떤 그런 원리를 배우는 거가 이번 학기 수업의 목표고 다음 학기에는 그걸 좀 더 실제 건물 상황에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맥락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런 정도면 사실은 초등학교 환경 대입 수업에서의 그 개요치고는 상당히 성의껏 했다. 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거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는 내용이에요. 굳이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다고는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믿잖아, 그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뭘 설명해 줘야 돼? 미국에서는 어떻고 유럽에서는 어떻고 뭐 선진국들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알아, 미국에서는 이렇다. 미국에서 건축을 주도하는 사회가 어디야? Architecture Institute of America, AIA라는 기관에서 미국 건축을 좌지우지한다는데, 자, AIA가 앞으로 2030년을 내다보면서 건물에서의 어떤 그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번 좀 보고, 그런 것들이 전 세계 어떤 건축의 흐름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진짜 최근에 내가 어떤 그 잡지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그런 관심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룬 건데, 그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진짜 재련의 빌딩이 어떻게 돼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해를 적어놓은 건데,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우리랑 같이 한교 교육을 공부할 텐데 도대체 이승국 교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야 그 사람이 강의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그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반론을 가질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건축 연합경 계획을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또 부탁을 하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EBS에서 뭐 이렇게 특집으로 이렇게 다루고 했던 것들이 교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굉장히 서울대 학생들을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좀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어진 게 있는데, 서울대학에서도 뭐 경제학과 뭐 이런 아주 유수한 그런 데 있는 애들이 학점이 좋은 애들 보면 전부 하는 경우 선생님이 강의하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쫙쫙 기록해가지고 그걸 달력을 해와서 선생님 입맛에 맞게 답을 하면은 전부 A 플러스를 받고. 근데 미국의 대학의 학생들에 대해서 조사해도 그게 아니라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어떤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의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나는 너무 기계적인 그런 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절대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난 내 성향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수업하는 방식,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100% 따를 필요는 없으나 여러분들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좀 더 창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제 자체가 무슨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논란을 할 사항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생각과 입장과 견해들이 다를 수 있고 다양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표출되고 그런 질문도 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크게 잘하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왜 여러분들은 굳이 문자를 쓰지 않더라도, 그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 사실은 선생님 입장에서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거든. 가령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건축을 전공한 사람 중에, 내가 엊그제도 우리 최근 교수가 엊그제 저 세발시에서 뭐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그걸 보고서 내가 아이고 축하합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프리츠커상 한번 해봐야지. 그래, 어떻게 대한민국의 그 많은 건축가들 중에 그래 하다못해 프리츠커상을 받은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느냐만. 뭐 일반 다른 분야에서는 노벨상을 들치고라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분명하게 내가 얘기하는 건, 앞으로 20년 후에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정말 책임을 지고 이 사회 건축을 주도하는 그러한 시기가 됐을 때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교육되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가지고는 절대로 그런 시각으로는 필수적으로 볼 수 없다. 각자의 독특한 자기만의 건축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다 보면 주제 자체가 11경기에 굉장히 별로 피직스 관련된 내용들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러한 비판적 시각으로
좀 건축을 보는 이런 측면에 대한 화두도 가끔씩 좀 던져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진지하게 같이 고민해보고 그럼으로써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조금 미숙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생각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는지 나는 그 가능성에 주목하고 싶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했던 방식이 너무 달라가지고 참 그 전환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정말로 바꿔야 될 시점이 됐는데 그러려면 우리 교육 체계를 좀 바꾸지 않기 전에는 학제를 바꾸기 전에는 해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교육이 돼가지고 진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스스로 노력하고 어떤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그러한 흐름에 자신이 적응해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특히 강조하고 싶어요. 한 학기 동안 수업하다 보면 자연스레 이런저런 얘기들이 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꼭 어떤 수업의 주제뿐만이 아니라 나도 여러분 또래 또는 그보다 더 큰 아이들을 키워보고 걔들 교육해본 경험도 이게 직접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것들 같이 공유하고 그걸 또 데려가지고 좀 자극이 될 건 자극이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자신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각자 길을 찾아가는 이런 이 학교 생활, 대학 생활을 좀 그래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 동안 그런 관점에서 우리 만남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교재 내용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건축적인 사고, 고민 이런 것들이 거침없이 여러분들 기회가 있잖아요. 발표하는 기회. 그런 기회도 활용하라 해요. 발표하면 너무 기계적으로 있는 지식과 정보만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내 생각을 어떻게 녹여 넣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답을 충분히 못 줘도 좋아요. 여러분들 보고 100% 답을 내놓으러 해법을 제시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여러분이 얼마나 그런 그 사고의 능력을 보여주느냐. 난 거기에 더 집중하고 그렇게 평가도 하고 할 생각이다.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죠, 조금. 선생님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지? 조금은 좀 우리가 너무 평범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은 좀 이렇게 좀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해보는 그런 한 학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하면 1시간이 지났죠?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발표할 때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 이게 지난 학기에 발표할 때 그 샘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조별로 해갖고 이제 그 조편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니네들은 몇 주차 해가지고 이제 다 역할을 나눌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내 수업이 진행하면서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 자료를 만들어갖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발표 준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발표를 하려면 여기다가 실력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뭘 만들어야지? PPT로 만들어야지. 그지? PPT로 만들거나 그걸 갖다가 만들어 펀트나 이미지 같은 게 관리가 이게 오면 또 이 컴퓨터가 바뀌면은 깨지죠. 그럼 PDF로 바꿔도 좋고요. 변하다. 해서 원하는 발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오는 거가 하나. 두 번째는 여러분들 발표하는 걸 보고 내가 각자가 발표하는 내용을 내가 코멘트 이렇게 여기다 메모를 해가지고 누가 뭘 발표하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코멘트 이런 거 다 이런 식으로 메모한다고.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얘가 그래서 잘했는데 A 플러스인지 B 마이너스인지 뭐 내가 그런 것도 체크를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는 개인마다 다 해요. 조별로 하더라도 같은 조가 똑같은 게 아니라 같은 조지만 발표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하니까 너무 자기네가 발표할 걸 여기다가 다 정리해놓으면 내가 쓸 공간이 없잖아.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몇 조에다가 주제가 뭐고 그 다음에 발표의 큰 틀, 발표의 큰 그 키워드들이 있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발표를 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누가 발표를 하고 이 주제는 누가 발표를 하고 그거를 다 적어서 한 페이지를 이렇게 주면 그러니까 처음에 받을 때는 빈 종이처럼 돼서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발표하는 걸 보면서 다 포맷하고 해서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발표 전에 항상 와서 나한테 주고 발표를 시작하고 발표 자료는 조교가 이제 웹하드 주소하고 이런 거 알려주면 거기다가 업로드를 시켜주는 거야.